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본 제 TAT 2급 최신 기출문제 제 38회 문제 실무 수행 평가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골든슈즈로 로그인 해주시고 기능성 신발을 제조하는 법인 기업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현금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작성 문제가 나왔는데 기부금 영수증이죠. 기부금 800만원짜리 영수증인데 자료 설명을 보면은 아름교육재단에 장학기금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이다. 이 거래가 적격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네요. 자, 그러면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두 번째, 영수증 수취명세서 1,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날짜를 보시면 기부한 날짜가 기부금 영수증에서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왜 이렇게 날짜가 안 보이죠? 밑에 있어요. 아, 네. 3월 2일 날짜죠. 그래서 일반 전표 3월 2일에다가 기부를 현금으로 했나요? 네,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해가지고 기부금 900번대 933으로 해주시고 금액은 800만 원이었죠. 자, 3만원 초과 거래인데 우리 적격증빙 서류가 아닌 이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이런 영수증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검토하려고 한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영수증 수취명세서에다가 거래날짜 2020-0302 상호도 거기 있는 대로 재단 이름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성명 재단의 성명은 없죠. 그러면 이제 비워두셔도 되고요. 사업장은 주소가 되겠죠. 강남구 도곡동까지 주소 입력하시고 사업장 번호는 101-822513 거래 금액은 800만원. 자, 그리고 이제 구분을 선택해 주시는데 지금 이게 그 아름교육재단에 기부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20번에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그래서 20번을 입력을 해주시고 계정 코드는 접대비 기부금 933으로 검색해서 입력해 주시고 적요는 거기 법정 기부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법정 기부금. 그리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가서 보시면 20번으로 이렇게 집계되고요. 여기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집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으면서 저장해 두시면 예 눌러 주셔야 되겠죠.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해서 FAT 1급에서는 주로
가산세 대상 문제가 많이 나오고 TAT 2급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이 주로 나오더라. 다음 2번 약속음 수치거래 3점짜리네요. 자, 3월 30일 거래고요. 주식회사 슈젠의 상품 외상대금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약속음으로 수취했다. 외상 매출금하고 계약금을 한꺼번에 받았다는 얘기죠.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대금은 전액 회수하였고 초과액은 선수금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3월 30일 현재 슈젠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를 봐서 이 5,200하고 차이를 선수금으로 잡아야 되겠군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 온 현황에 반영하시오. F3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일반 전표에 전표 조회를 한번 해서 선수금이 어떻게 외상 매출금이 3월 30일 현재 얼마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에 가가지고 1월 1일부터 이 날짜가 3월 30일이죠. 네, 3월 30일 현재의 108번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별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코드가 슈젠이니까 슈젠을 찾아서 여기 잔액을 봤더니 이만큼이에요. 4,565만 원. 네. 그러니까 45650은 외상 매출금이 회수된 거니까 자, 날짜는 3월 30일. 외상 매출금 회수는 대변에 기록하죠. 108번 슈젠. 아까 메모한 4,565만 원. 거래처 원장에서 아까 확인했던 45650이 외상 매출금입니다. 받았고 또 차변에 받으러음은 슈젠으로부터 받은 거래처 받으러음은 얼마짜리를 받았냐면 5,200만 원짜리를 받았다 말이죠. 5,200만 원짜리. 그러면 나머지는 대변의 선수금이다 이겁니다. 거래처 똑같이 2,000번. 그 차액은 여기 밑에 보이는 빨간 글씨로 보이는 숫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635만 원. 이렇게 하면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고 바로 이게 입력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래서 모두 거래처를 여기 슈젠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자, 받으러음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서 어음 등록을 해둬야죠. 보관, 자, 약속음이 아니라 이 어음은 전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6번으로 바꾸시고 어음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는데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어음 번호 입력. 자수 엔터 치시고 발행일 3월 30일 만기일은 새로 입력해야 됩니다. 6월 30일이죠. 그래서 2020-0630 입력하시고 지급은행 거기 나와 있죠.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동구지점. 그래서 F2 눌러서 국민은행 지점은 동구지점 엔터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보면은요. 세 번째, 계약금 지급.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선급금이라는 얘기죠. 조금 전의 문제는 선수금 문제였고 이거는 선급금 문제네요. 원재료 매입을 위해서 주식회사 태광고무산업부에서 견적서를 수취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약금 공급가액의 10%
이체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대변이 되겠죠. 차변은 선급금. 자, 견적 계약금을 이체했는데 공급가액에 이게 공급가액이고 10%니까 세액만큼이네요. 회계 처리할 금액은 37만 6천 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4월 5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4월 5일 일반 전표에 차변의 선급금 131번이고 선급금의 거래처는 태광고무, 금액은 거기 부가세 10%만큼 37만 6천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우리은행이었죠. 37만 6천 원.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일반 거래라고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이건 일반 전표에 넣으면 안 되죠.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만나면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는 문제이고, 자료 설명이 꽤 깁니다. 제품 보관용 창고 건물의 증축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끝났다 이거죠.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발급받은 거. 자, 공사 계약일 3월 4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4월 3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공사대금 잔액은 5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시에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지급은 했고 세금 계산서는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이거 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자,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창고 건물을 지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을 때 세금 계산서는 안 받았더라도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4월 15일 현재 건설 중인 자산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나 거래처별 원장을 가도 그냥 계정별 원장을 봐도 되고요. 4월 15일 현재 유형자산 쪽에서 봐야죠. 유형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 1억 3,750만 원이 여기 계약금하고 중도금이라는 거죠. 두 번에 걸쳐서 더블 클릭해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원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3월 4일 날 2,750만 원, 4월 3일 날 중도금 1억 1,000만 원, 두 개 합쳐서 1억 3,750만 원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약금과 중도금이 합해진 금액이죠. 137500 그걸 감안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1억 3,750만 원이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세금 계산서에 보니까 계약금 중도금은 이날 4월 15일 날 지금 현금으로 줬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 거예요. 이거 현금으로.
그리고 외상 이거는 5월 10일 날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대변으로 기록하면 되겠고요. 이만큼을 건물로 대체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느냐. 메인 매출전표에 날짜는 4월 15일에 이렇게 입력합니다. 4월 15일 매입이죠. 과세 매입 51번. 품명에는 제품 창고 증축공사군요. 증축공사 해주시고 공급가액이 2억 5천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 고려건설이 되겠고요. 고려건설로 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1번. 분계는 혼합분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원재료가 아니라 차변에 건물이죠. 건물. 202번. 완공이 됐을 때는 건물로 처리합니다. 2억 5천만 원이 건물이고 세 번째 줄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214번이죠. 이게 아까 여기에 있었던 137500 1억 3,750만 원. 건설 중인 자산이 건물로 대치된 거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5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죠. 미지급금이 되었죠. 미지급금이 딱 그만큼이네요. 137500 137500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고려건설입니다. 그래서 이 1억 3,700을 현금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던 것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그 과거에 했던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4월 15일 날 오늘 받은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을 대체시키는 분기를 해야 돼요. 네. 저는 계약금하고 중도금 떨어뜨려 해서 네. 건설 중인 자산을 두 개로 했거든요. 두 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두 번으로 나눴다고? 예.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건설 중인 자산 대변의 합계가 1억 3,750만 원, 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서 두 줄로 썼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건설 중인 자산이 완공이 되면 건물로 대체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면 이게 4월 15일 날 현금으로 1억 3,75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건설 중인 자산을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죠. 자,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4점짜리 보시겠는데 거래 명세서가 주어져 있고 주식회사 슈월지에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회사는 슈월지에 4월 20일 계약금 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네,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 이제 오늘 부채 감소하겠네요.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오. 네.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항상 나오는 거죠. 자, 뭐 이거 많이 해봤던 문제니까 4월 25일 매입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 매출 파워 워킹화. 수량과 단가는 100개 5만원. 네. 5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슈월제였죠. 여긴 0번으로 비워놔야 되고요. 분계는 계약금도 있고 하니까 혼합분계로 하시고,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고, 내려와서 차변에 선, 수금, 부채 감소 259번이죠. 100만원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103번, 예, 나머지는 여기 450만원이라고 밑에 빨간 글씨로 보이죠. 450만원 탭키에서 보통예금이 우리은행 계좌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예금의 거래처 우리은행으로 꼭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까지는 끝났는데 전송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5일을 조회합니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네, 그리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한번 해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로그인 한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잘 되신 겁니다. 네, 닫고 여기에 와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 네, 전자발행하고 나타나죠. 뭐 FAT 1급 문제 풀 때부터 우리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네요. 4점짜리. 자, 5월 30일 세금계산서고요. 5월 3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이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에 따른 수정이구죠. 수정인 거죠. 자, 당초 5월 30일 공급했고 내국신용장의 개설 일자는 6월 15일이었네요. 개설은행은 국민은행 춘천지점이다.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네. 이 내국신용장은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 기일까지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으면 돼요. 그런데 언제 5월 30일 날 공급했는데 우리 신고 기간은 7월 25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국신용장이 6월 15일 날 개설되었으니까 적법하게 개설된 거예요. 기간이. 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자, 결제 내역하고 전송일자는 항상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5월 30일을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5월 30일 걸 이렇게 조회합니다. 보이죠? 3천만 원짜리. 자, 체크하시고 수정 세금계산서에 가가지고 수정 사유를 5번에 있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그렇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국신용장 개설일을 여기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2020년 6월 15일 넣어주시고 여기서 신고 연월일은 여기
월을 입력하면 돼요. 신고 연월일 여기 최초에 5월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0년 5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연월일은 2020년 5월이라고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수정 세금계산서 팝업 창이 나오는데 우선 수정분 하나 과세로 되어 있는 것이 마이너스로 하나 발행이 됐고요.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정분은 영세로 유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명에서 그냥 엔터 치시고 수량 똑같이 넣으면 돼요. 300개에 10만원. 그러면 영세니까 부가세 없는 입력이 되고요.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개의 가만히 있어봐. 날짜 확인 안 했네. 날짜 5월 30일. 예. 자,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가 같은 날짜로 발행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요 작성일자를 며칠로 해야 되느냐 이거 모르면 밑에 참고사항 눌러보면 아시죠? 예. 자, 그래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날짜 이것을 전송해야 됩니다. 이 두 건을.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5월 30일 걸 이렇게 줘야 하는 거죠. 두 개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한번 네, 두 건이 모두 발행됐습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하고 나서 미전송 매출조회 누르면 두 개 나오겠죠. 발행 확인 발행 확인. 네, 그래서 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에 관한 문제 매번 두 번째 부가가치세 두 번째 문제로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 와서는 조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잘 했고요. 다음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네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 신고 번호도 이것도 입력할 것이고, 예. 부속서류 입력할 때, 그 다음에 뭐 품명, 규격, 예, 이런 것도 이제 예, 품명을 입력하는 거 있죠. 예, 품명은 건강 신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여기 가장 중요하죠. 48번 항목에 있는 이 결제 금액 78만 엔화군요. 자, 그리고 재정 환율 3개를 주었는데 이 3개가 3개 중에서 이제 잘 골라야 됩니다. 자료 설명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1은 7월 30일 선적한 선적일이 공급일이죠. 7월 30일 선적한 일본 동경기업에 대한 수출신고 필증이다. 자료 2는 환율 내역이다. 수출대금은 전액 8월 31일에 받기로 했다.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자,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외상으로 선적을 7월 30일 날 했기 때문에 7월 30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수출 거래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먼저 1번부터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수출 유형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입력하기 전에 공급가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가야죠. 78만 엔이니까 100엔당 선적이 7월 30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7월 30일. 그러니까 요 환율을 이용하는데 100엔당
1100원이니까 1엔당 11원이죠. 그래서 78만 곱하기 11원 해봅니다. 780000 곱하기 11원 하면은 8,580,000 이게 공급가액이라는 거죠. 과세표준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먼저 하라 그랬으니까 날짜가 이게 며칠이었죠? 7월 3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유형이 말이죠. 여기 12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12번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있는 겁니다. 12번하고 요 16번하고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16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없는 수출, 12번은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는 수출. 그래서 지금은 16번입니다. 이걸 직접 수출이라고도 해요. 자, 품명은 아까 건강 신발이다. 수량 단가 이건 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신고 필증에 수량 단가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이게 1000박스라고 박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엔화기 때문에 단가를 한화로 환산해서 넣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량은 그냥 1000개, 1000박스 단가는 비워놓으시고 공급가액은 아까 환산했던 8580 플러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858만원. 자,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회사 이름을 여기 있군요. 일본 동경기업. 그래서 동경기업 해주시고,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당연히 그냥 비워두고 가셔야 되고, 자, 분계는 혼합 분계를 해야 되겠군요. 자, 대변의 제품 매출 858만원, 차변은 108번. 외상 분계해도 되는 건데, 뭐 외상 분계하면 간단할 걸 그랬네요. 그리고 차변의 108번 외상 매출금 8580 000 탭키 누르면 거래처는 동경기업 이렇게 됩니다. 자, 평가 문제 3개 중에서 지금 하나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래서 수출 실적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가운데쯤에 있죠. 자, 이 신고 필증을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수출 신고 필증을 보고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간은요, 우리 과세 기간이니까 이게 지금 날짜가 7월 30일이니까 7, 8, 9.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입력합니다. 수출 신고 번호 하이픈 없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가 0921218 00588874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선적일 2020
0730 통화 코드 F2 눌러서 일본으로 검색을 해보면 일본 N이라고 있죠. 환율은 1,100원. 외화는 780. 환율을 잘못 입력하네. 8억. 여기를 10일만 입력해야죠. 1엔당으로. 그래서 858만 원. 네. 11엔을 입력합니다. 환율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 닫아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있었죠. 세 번째 문제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을 하라 하는 문제니까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눌러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해서 엔터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6번에 영세의 기타, 즉 세금계산서가 없는 영세 6번에 반영이 된다.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9점짜리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네 번째 문제.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 네.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2017년 12월 10일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자, 3년 전이죠. 자, 자료는 주식회사 바이오슈즈에 매출한 거래 내역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이제 3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전액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대손세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평가 문제 1번.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라. 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시기는 3년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랬죠. 대손이 확정되었다. 네,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요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가 3,300이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부가가치세 1에 맨 밑에도 두 번째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해주시고 소멸시효 네, 6번에 채권 시효 소멸이라고 있죠. 네, 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손 기준일은 2017년인가요? 네, 2017년 12월 10일 날이었죠. 대손 확정일은 2020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것이죠. 3,300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보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대손세액 300만 원 계산되죠. 거래처 코드, 거래처 코드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바이오 슈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로 FE 눌러야 되겠네요. 바이오 슈즈 됐습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닫으면 이게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세액이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아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조회해서 저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열어서 10월부터 이번에는 12월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10월부터 12월로. 그래서 어디에 반영이 됐느냐? 여기에 반영이 됐죠. 8번에 대손세액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 8번에. 자, 이걸 이대로 저장해 두시면 돼요. 저장, 확인. 자, 한 문제가 더 있었죠. 자, 세 번째는 대손 확정일의 대손세액 공제액 및 대손세액 공제 3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에서 빼주는 거, 그것 및 대손 채권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외상매출금 3,300만 원 대변으로 가야죠. 대손 처리하니까. 그런데 대손 확정일인 요 시점에 이 2020년 12월 10일 시점에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요 시점에 얼마 있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시산표를 조회하겠습니다. 시산표를 며칠 날짜로 여기 대손이 확정된 12월 10일 날짜로 조회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12월 10일 날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우리 회계 처리하는 날 시점으로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은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데 다 비용 처리하지 말고 아까 그 예수금 300만 원 우리 대손세액 공제받은 거 그거는 뺀 나머지만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2천만 원 확인했고요.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요거 좀 잘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12월 10일자 자 일반 전표에 와서 회계 처리하는 게 어떻게 되느냐. 우선 대변부터 할게요. 자, 대손이 확정되면 외상매출금 대변이 자산 감소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거래처가 어디였냐면은 바이오 슈즈였고 금액은 3,300이었어. 그래서 자산 감소시키고 이제 차변에 아까 예수금 300만 원 감소를 먼저 시키겠습니다. 254번 예수금 300만 원 감소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109번 대손 충당금 아까 2천만 원 있는 거 확인했죠. 2천만 원 상계시키고 지금 보이는 요 숫자 요것만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1,0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네네네. 맞아요. 부가세 예수금 써야죠. 255번. 네. 일반 예수금이 아닙니다.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800번대 거. 대손상각비 835번은
1,000만 원만 된다. 예. 그래서 입력 순서를 말이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먼저 입력해 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아까 그 대손세액 공제 신고한 거 그거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아까 확인한 금액 넣어보면 비용 처리해야 될 게 얼마인지 밑에 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좀 계산기를 덜 쓰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순서를 좀 요령 있게 하면. 자,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9점짜리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1번 문제는 외화평가. 외화평가는 수동분계 사항이죠.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네,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그레이스라는 회사에 95,000불. 그리고 장부상 환율은 1,200원이다. 그런데 결산일 적용 환율이 1,100원이다. 환율이 떨어졌으면 자산이 감소한 거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할 때 환율이 하락했으면 외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가서 자산이 감소하고요. 차변에는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은 1불당 100원이 떨어졌으니까 100원 곱하기 95,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50만 원이다 하는 거 여러분 시험지에다 이제 딱 적어 놓으시고 전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950만 원을.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부터 한다면 외화 환산 손실 935번 950만 원. 대변은 외화 외상 매출금 122번. 거래처는 GR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950만. 비용 발생, 자산 감소 4점짜리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네요. 유형자산 내역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네,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운전비는 7월 1일에 적절하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무슨 말이죠? 그러면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샀는데, 네, 시운전비는 그럼 확인해라는 얘기네요. 자, 1번 제시된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운전비가 이 안에 지금 이건 매입 가격이에요. 시운전비가 포함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 날 전표를 조회해 가지고 고정자산 등록할 때 시운전비를 여기다 더해서 등록해야 돼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일반 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변에 기계장치 200만 원 들어있어요. 200만 원. 기계장치 시운전비다 해서 200을 더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합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엔터 해가지고 기계장치 206번 찾으시고
코드는 201번 자산 코드. 포장기계 취득일은 2020년 7월 1일. 자, 2020년은 당기이기 때문에 4번에다가 입력합니다. 5200으로 입력한다는 거죠. 52 플러스 엔터. 상각 방법 9번에 있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 내용연수 5년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정률 5년 0.451 계산됐고, 경비구분 네, 여기를 500번대로 고쳐야 됩니다. 1 해가지고 500번대. 네, 다 등록이 됐죠. 그러면은 1번 문제 해결된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 그 다음에 2번은 고정자산 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걸 메모했다가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그냥 메모하지 마시고 11726 메모하지 마시고 그냥 닫겠습니다. 어떤 메뉴를 쓰느냐, 여기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를 쓰세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계산을 하세요. 그리고 이걸 저장해 두면 됩니다. 닫으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동 반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여기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에 가서 기타에 있는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여기 11726 보일 거예요. 밑에 있는 결산 반영 단추를 이용합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닫아 주시고요. 네. 뭐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12월 31일자를 일반 전표 조회해 보시고 조회 눌러. 아까 우리 전표 추가 안 눌렀나요? 네. 아유, 안 눌렀어요 제가. 아유, 이거 확인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전표 추가를 제가 안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로 가서 보면은 데이터가 존재한다고 그러죠. 불러내면 돼요. 예 하고 나서 전표 추가 다시 누르고, 예 하고 완료. 전표 추가 꼭 누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서 한번 이렇게 조회해 보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나왔지만 우리 아까 감가상각비는 이거였습니다. 전표번호 6번에 있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518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07번. 요 건이 지금 그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산 문제 모두 8점짜리 문제였어요. 8점짜리. 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인데 지금 시작해서는 이게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근로소득관리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